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욕설을 하기도 했고 파행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잘라내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국정감사 전반을 돌아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정감사 얘기하기 전에요.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여당에서 발의를 오늘 했나요? 이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박찬대 의원이 개인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되었는데 거의 뭐 당론들을 모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총을 거치면 당론으로 공동 발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의의 첫 출발을 위해서 그래도 국민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 자녀들에 좀 한정해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을 낸 것이고요. 2008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뭐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명문화시켰고요. 국회의장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 중에 상근위원 한 네 분 정도 하고 각기를 대표하는 사람들, 일정한 전문적인 이 지식과 자격을 갖춘 분들 이렇게 해서 한 13분 정도가 강제 명령, 동행 명령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법적 강제력과 조사력을 갖는 이런 명실상부한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두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그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면은 18대 국회의원부터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한국당은 이 방침 전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권이 수세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만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에 이제 나경원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또 대통령 그 문준용 씨 특혜 그 취업 같은 경우 그리고 조국 수석까지 조국 전 장관의 자제들까지 포함하는 특검법을 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요. 저희는 이걸 포함해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 다 하자는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저희 당에서는 신보라 의원이 이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조국 수석의 그 자녀들 입학에 대한 이런 부정입학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교수들끼리 또 이게 품앗이 역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교수들까지도 다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지도층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회의 균등과 또 이 특권과 반칙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좀 바로 잡는 데에는 폭넓게 한번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위공직자에 더해서 교수들까지도 하자. 교수들 하자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차관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럴 경우 2008년도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도입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로까지 전직 고위공직자, 전직 의원들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여야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여야의 협의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라서 좀 바로잡으려고요. 아까 2008년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 이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들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고요. 2008년도 이후에 대학에 진학시킨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래요? 명백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성일종 의원님이 가진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4년 불과 한 4년밖에 안 됐지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심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저렇게 주시면 20대 국회 내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거든요.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다. 확대하고 그리고 그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는데 물타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국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2주 전에 성일종 의원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조국 장관 문제가 해소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조건들이 많이 붙고 대상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명분과 동의가 있어요. 그런데 20대 국회가 영원 불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6개월 뒤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회는 제도와 틀거리를 만들어 놓고 현역 의원들은 빠지고 그런 제도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서 국회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특검, 국정조사, 또 대상의 범죄 확대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면 저는 말씀은 고색창연하지만 실제 지금 분노의 지점이 모아져 있고 국민들의 어떤 이렇게 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핵심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말씀은 고색창연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검하고 국정조사는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빠져 정확하게 있죠. 말씀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원래 이 특검 부분으로 특히 문준용 씨 그리고 전 조국 장관 그리고 황교안 또 나경원 대표를 여당이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은 특검으로 해도 됩니다. 또 먼저 나온 거니까 하고 그리고 이게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20대 국회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국회가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하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꼭 국회가 지금 남아있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국회가 네. 법을 통과시켜 놔주면 21대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는 아까 여권이 수세 국면에 몰렸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서의 고위 공직자 혹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얘기했고 우리 당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뭔가 위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어떤 묘책 혹은 하책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위공직자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원래 그 요구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법안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정감사와 특검 조건이 붙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국회가 제도와 틀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민들이 의혹과 공정성과 형평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제도적 틀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동민 의원이 합리적이고 당내에서 비교적 옳은 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들만 한다고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이 공직으로부터 살아오면서 상류층에 있었던 지금 현재의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는 모든 국민들의 표본입니다. 이 청와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할 때 국민들이 집권층이 새로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주실 수 있지. 지금 국회만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또 네, 장관이나 알겠습니다. 차관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당의 뭐 입장,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 입법으로 발의로 그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법안을 내지만 고위공직자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애초에 처음부터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당 법안에 혹시 현직 의원이 아닌 당 대표도 포함이 됩니까? 뭐 여야가 협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야 협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황교안 대표가 깔끔하고 괜찮으신 분입니다. 뭐 이런 부정행위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 문준용 씨, 그 조국 수석 또 조국 수석 이제 나갔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특검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 같이 얘기가 물고 들어가면 자꾸 좀 물고 그렇네. 들어가니까요. 일단은 대통령만 얘기하면은 좀 아니요, 여당이 그게 좀 아니라 부담스럽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출직 공무원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판명이 난 사안인데 그걸 애써 야당 대표가 결부지어서 특검을 하자 이건 좀 이렇게 과도한 걸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기 좀 조국 전 어려우니까 장관의 이야기가 진심을 좀 의심하는 거죠. 저희 조국 입장에서. 장관의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를 여당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저희가
좋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대표 다 특검 받을 테니 민주당에 지금 문제 있는 조국 그리고 대통령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일단 그 특검 얘기는 이 전수조사 특별법 얘기가 나오기 전에 초기에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조국 사태가 해소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이 자리에서는. 그렇죠? 이력이 그러니까 네, 이력이 이력을 이렇게 확인해 주신 거는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혼란스러워하실까봐 지금 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문제하고 특검 요구가 지금은 섞여 있는 국면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하시죠. 그렇게 판단되지만 네. 혹시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불행한 그거는 그때 생각이 좀 되면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파행 장면을 잠시 함께 보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위에서 있었던 파행 장면 확인하고 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방문으로 이쯤 되면은 그 주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인신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쟁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국정감사와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제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잠시만요.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고 아니요. 했어요. 자, 복지부 장관이 왜 못 챙깁니까? 대통령이 취해야지. 네, 뭐 부연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그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기억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챙길 수 있다, 챙겨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내용을 좀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통령 기록관 예산 문제하고 관련이 돼요. 네. 그래서 8월 29일 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직 대통령의 기록과 관련되는 기록관 짓는 예산 30억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9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현직 대통령이 계시면서 어떻게 기록관을 짓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일 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불같이 기록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뭐냐? 29일 날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9월 10일 날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11일 날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다.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부터 넘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으라.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 심의할 때 빼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방맹이 두드려가지고 다 이걸 통과시켜 놓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정책 실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국무회의 할 때 박능호 장관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마 김승희 의원 얘기 같습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의결해놓고 본인이 의결해놓고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일단 그 지적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는지 뭐 기동민 의원도 영상 속에 등장하더군요. 저는 조금 부끄럽고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 역시 말씀 저렇게 주시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2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네.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표적인 무정쟁 상임입니다. 정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죠. 예. 국민의 삶과 건강,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제발 좀 싸우지 말자. 그래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도와 언론의 주목도는 좀 떨어지는 위원회입니다. 예. 그런데 법안 소위 활동 등 포함해서 가장 생산적인 위원회고요. 법안 통과율도 16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높고요. 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처럼 일해줘서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2번이나 들을 정도의 생산성 있는 상임입니다. 이번 국회 그 증인 참고인 이 선정 과정에서도 여야 간사들끼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좀 싸우지 말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조국 관련, 나경원 대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다 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위원회입니다. 아슬아슬한 과정이 있었지만 금방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놓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 정말 악의적이거든요. 김승희 의원님 역시 전임 시약처장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분이에요. 500조가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 주셨던 30조 별첨 자료로 들어가 있었던 사안인데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전체 통과 의례로 국무회의에서 법적인 권한들을 상정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맹이를 친 것인데 그거를 방맹이를 쳐놓고 왜 화를 내느냐. 예. 그래서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모 위원장께서 뭐 병신 같은 혹은 또 뭐 이모 위원장께서 지랄하고 어쩌네. 이런 얘기는 그냥 그분들의 소양의 문제이고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한 혼잣말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혼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문제는 정색을 하고 국민들 앞에 잘못된 비유로 잘못된 악선동을 한 것이거든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겁니다. 왜 이런 알겠습니다.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야당 간사가 대신 사과하면서 그 다음 국감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역성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제 현장 상황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속기록을 다 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뭐 치매가 걸렸다 이런 명확한 표현은 없어요. 기억력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발단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께서 500조 넘는 그 예산을 다 어찌 알겠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인정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언론이 이 문제가 제기를 했으면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상황을 다 정리를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에서 좀 심의를 다시 해달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방맹이를 두드려 놓고 통과를 시켜놓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면 두드린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누가 잘못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 모시는 이 방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승희 의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치매 국가 책임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상반기 우리 기 의원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 치매 국가 책임자가 잘못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요양원 같은데 보건소에서 가게 되면 두 가지 일을 해요. 문진하는 거 하고 잠시 부모님들을 오전이든 오후든 잠깐 외출할 때 모셔다 놓는 요 기능인데 예. 이거를 요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요 기능만 하면 되니 요양원 같은데 새로 사무실 내지 말고 요양원 같은 데다가 비용을 줘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안을 다 냈는데 수천억이 들어가가지고 실패한 이 정책입니다. 이거를 따지다가 김승희 의원이 여기까지 나간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억력 얘기를 하면서 치매 얘기를 뭐 치매라는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요. 기억력 얘기 들어가 있고요. 치매하고 네. 기억력이 감퇴하고 이 관계에서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치매가 걸렸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하기 싫은데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자당 의원에 대해서 뭐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좀 더 품격이 있으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야유하고 조롱하고 막말하고 국가원수 폄훼하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툰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역성들지 마세요. 그냥 그 지적하면 여당 의원이 지적하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길로 가야지
거기에 또 맞제소하고 뭘 하고 이런 과정들을 옹호해 주시고 잘한다 해주시면 그런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옹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요 속기록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 치매가 걸렸다든지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저희도 봤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뉘앙스, 어떤 의도성에 대해서는 들으신 분들이 판단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은 안 내리고. 본인 말씀은 치매 국가 책임제나 이런 쪽을 좀 하다가 이게 좀 앞뒤가 잘려서 나가는 것 같다. 본인이 분명히 대통령 공격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더 참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행태가 정확하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당하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피해갈 사안들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그거 하겠습니다. 마십시오. 네, 두 분 입장 확실히 들었으니까요. 여기 또 본인인 김승희 의원이 자리에 없어서 뭐 아까 상황은 다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장면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파행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선서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저는 그것이 지금 피우진 전 처장 증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하지 기관장으로 1년여 동안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따라서 증언 거부죄 뿐만 아니라 동법 13조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자, 성 의원님도 저 상황 있을 때 계셨고요. 지금 그 피 전 보훈처장이 한국당에 의해서 고발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고발이 돼 있죠? 피 전 처장은 보훈처장을 하실 때부터 문제가 많았지요. 예, 우리 보훈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까지 6.25에서 독립유공자에서부터 6.25 그리고 월남 파병 지금 현재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본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가의 정체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네. 이번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계신데 피 처장을 국회에 와서 만나고 이틀 만에 이 독립 후손들한테 독립 유공자들한테 주어지는 이 훈장을 이번에 올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여러 전력이 좀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위에서 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 공을 기려서 주는 이 독립유공자 상인데 예를 들면 1945년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연맹에 가입했던 것들이 가평경찰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47년도에 방북을 했어요. 그랬다가 48년도에 다시 남파가 돼서 지하 공작을 하고 또 6.25 당시 북한군 중앙정치국과 재접선을 하면서 이런 활동했던 것들이 또 치안본부에 있고요. 그리고 49년도 4월 14일 보안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또 6.25 당시에 세포 조직으로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 또 네, 아무튼 가평경찰서에 있고 그래서 네.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다 반려가 됐던 거죠. 그런데 네. 집권하고 나서 손혜원 의원이 가가지고 처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장이 직접 손혜원 의원 방으로 온 겁니다.
그 국장을 데리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나오셨어요. 네. 나오셨는데 증인 선서를 안 하신 거죠. 한 차례 안 나오신다고 했다가 나온 예, 그렇습니다. 거죠?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온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또 나오셔가지고 증인 선서를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위증했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예.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뭐 사실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오해나 뭐 과장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저는 논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피우진 처장이 왜 증인 선서를 거부했느냐, 그게 적절한 거냐, 여기에 대한 네. 뭐 이렇게 적시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피고발인이 그 고발인들이 전부 다 자유한국당에서 두 가지 이유로 고발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금방 말씀 주셨던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표창관상의 특혜가 있었느냐, 영향력을 피우진 전 처장이 행사를 했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산하기관장 사퇴 압력 적용을 했느냐, 이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검찰한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증언 및 감정 법률에 의한 법률을 보면 이제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진 법적 권한을 피우진 처장이 활용을 한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증인신문의 요지도 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우진 처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신문한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였을 텐데 신문 핵심 요지는 금방 두 가지였다고. 근데 그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 가지는 특혜가 있었느냐 마느냐에 대한 한 가지는 특혜가 없었다.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걸 불복해가지고 서울고법에 다시 항고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자초한 일인 거죠. 왜 자당에서 고발한 피고발인을 불러내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조금 이따 나올 수 있는 거겠지만 김용판 경찰청장에 대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비교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증인으로서는 증인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채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증인으로부터 뭔가 사실관계를 불러내는 청문권은 알겠습니다. 국회가 가진 겁니다. 네, 국회의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죠. 김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 중이어서 불리한 걸 하지 마라. 그러나 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보고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거는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해라. 그러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불리한 거는 증언을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거조차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 조선노동당의 세포 활동이라든가 또 남파했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남노당에 가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얘기를 해라. 이것도 증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후에 재판까지 걸려 있는 문제일 수 있는 재판하고는 건데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하면서 피고발인의 증언의 문제가 당연히 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언 때 선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해야 될 자신의 기록이 기본적인 있는 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잠시만요. 있는 거를 네, 죄송합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의 부친 그 독립유공자의 적절성에 대해서 오늘 토론해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러니까 피감기관 또는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 거부 권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 저희가 2013년 사례와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피우진 전 처장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또 증언도 거부했을 때 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는 입장이었어요. 2013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을 하겠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위증을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보장된 지금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이고 답변하려고 해도 제대로 답변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증인의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인권 탄압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증인 인권 좀 보장해 가면서 합시다. 공교롭게도 2019년 상황 그리고 2013년 상황에 김진태 의원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왜 이 여야 입장이 상황이 바뀌면 늘 바뀔까요? 이번 케이스는 조금은 좀 틀리다고 이해하셔도 상황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 김용판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있었고요. 네. 이번에 피우진 처장이 오셨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수사와 관련돼서 불리한 거 있으면은 증언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돼서 처장으로서 일하면서 물어야 될 것들이 국회가 있으니까 국민이 묻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조차도 거부한 게 피우진 처장입니다. 전직 그 기관장에 대한 감사 권한이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나요? 뭐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 구속력을 갖습니다. 네.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른 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속에서 포함이 되어져서 필요하다고 채택되어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벌성사나운 모습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이 정치적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국회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들이 강해요.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증인을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으면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 국회가 스스로의 무능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똑같은 각도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스스로의 품위와 품격,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피우지 처장이 잘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회에 왔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좀 민망합니다만 많이 지탄을 받지만 국민이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 안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사의 형식이든 아니든지 간에 만약에 거기서 거짓말하게 되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국민적 후과와 비판, 저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왜 여야가 이렇게 논쟁적인 증인 그리고 뭔가 국민적 공감대가 압축되어서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확인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분란을 자초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2013년도에 김용판 서울청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언 거부, 선서 거부를 비판했잖아요. 비판했습니다. 근데 피우진 전 처장의 그런 똑같은 행위는 왜 한면에 그분의 가진 법적 권한에 대한 옹호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에 조금 더 성실하게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는 이런 어떤 이 볼상사나운 모습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중간지대가 두꺼워져서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는 전국에 와서는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타당성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에 진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여당이 방어하지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야당의 시간입니다. 또 야당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묻고 싶은 것을 대리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이 팩트는 피우진 처장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불리한 건 하지 말라고 요청을 정확하게 했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이외의 것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조차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한 가지 질문만 두 분께 공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국정감사 그리고 뭐 국회에서 상임위가 운영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의원들은 기관장이나 증인들 세워놓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하려고 하면 자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라고 고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한 우리 국회 30초씩만 좀 말씀해 국회가 주세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하고 예결위는 의원이 묻는 시간을 따로 주고 국무위원이 대답하는 시간을 또 따로 줍니다. 충분하게 묻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는
한정되어 있는 5분이나 7분 동안 묻고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주도권은 의원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의원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대답하는 국무위원들도 장황하게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이 시간을 넘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의원들이 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하듯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시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전혀 대안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발언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공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의원이 한 상임위당 20명에서 30명이 되어지는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이 발언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한편으로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공평하게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분의 이야기란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7분 안에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뱉을 수 있는 모든 정제된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선사해야 돼요.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전차복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사안들이 있는 건지는 부단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제도가 지고지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 청문권을 가진 것처럼 답변하는 권한을 보장해줘야 되는 일반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 장치와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지 이유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답변까지 다 제한된 시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잘리기 때문에 7분의 미약이라고 하셨지만 그 7분 동안의 고압적인 국회의원 모습만 보는 것은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좀 나빠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대안 마련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를 조금 더 하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좀 분리할 필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